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창밖에 어스름한 가로등 비치방 안에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고요한 시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런 밤이면 낮 동안 수없이 마주쳤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이 던진 말들이 부유물처럼 마음속을 떠다니곤 하죠.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라는 그물을 짜며 살아가지만 그 그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숨통을 조여올 때가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저 착한 마음씨 하나만 믿고 인간관계의 파도에 몸을 던진다면 그 거친 물살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만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돛도 없이 나침반만 들고 서 있는 것만큼이나 위태로운 일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몇 시에 공기를 마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도시와 지금의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고요한 밤의 대화가 조금 더 따스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풍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내 안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과정이더군요. 그 지도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은 돈보다 사람 때문에 더 자주, 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말지만 믿었던 사람, 가까운 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면 영혼에 금이 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짧은 한 문장이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광경을 저는 평생 강단에서 그리고 강의실 밖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늘 인격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인간관계의 기술보다는 사람됨 대미가 먼저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고결한 인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요즘 세상에서 무작정 착하기만 한 건 마치 아무 설정도 안 한 공용 와이파이처럼 아무나 접속해서 마음대로 써버려도 된다는 신호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요즘 제 혈압을 올리는 건 진한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달려드는 무례한 태도들이더군요. 인격이 빛을 발하려면 그 인격을 상대방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이 결여된 착한 마음은 종종 오해라는 이름의 독화살로 돌아오고 세심한 배려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강의를 마칠 때마다 제게 다가와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며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이토록 함부로 대할까요?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용만 하려고 하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억울함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한꺼풀 벗겨내면 더 아픈 감정이 도사리고 있죠. 바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뼈아픈 자괴감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착하게 살아라, 배려해라 라는 추상적인 도덕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배려가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50대, 60대를 지나 7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얇은 유리잔처럼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땐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무례함도 이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신체적 노화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노화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 마음도 쉽게 지치고 주변의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 권리와 감정을 양보하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타인의 요구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사람들은 사라진 존재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지키고 서 있지 않은 자리에는 존중이라는 귀한 손님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술적 문구는 상호주관적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아를 투여하고 다른 쪽이 이를 흡수만 할 때 관계의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뇌는 타인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긍정적인 말 5마디보다 더 깊게 각인시킨다는 심리학적 잡지식이 떠오르네요. 그러니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이들에게 내 소중한 인격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건 영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무릎 연골만 닳는 게 아니라 참을성도 같이 닳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걸 지혜로운 선별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전쟁의 기억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배가 고플수록 사람은 자기 입으로 들어갈 빵 한 조각을 먼저 챙기고 공포가 엄습할수록 자신보다 약한 이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빛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완력으로 남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기품, 즉 품격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 품격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초라고 확신합니다. 그 품격은 결코 거창한 철학 서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태도, 말 한마디의 완급 조절에서 시작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이지만 오해는 마세요.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굴리는 얄팍한 술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상대를 흔들어 내 뜻대로 조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전함의 감각이야말로 모든 신뢰의 뿌리이며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자꾸 더 해야 한다고 믿는 건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더 잘해주고 더 희생하고
더 맞춰줘야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과잉된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적절한 절제였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보다는 갚아야 할 빚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빚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불필요하게 다가가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인격이 배려라는 탈을 쓰고 타인을 구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의 품격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해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너무나 쉽게 파고듭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대기업 그만뒀다며? 진짜야? 앞으로 돈은 어떡한데? 이런 말들을 뱉는 사람들 중 자신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이거나 스스로 걱정이라 포장한 참견일 뿐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요즘 사람들 오지랖은 거의 사설 탐정급이라 왓슨도 울고 갈 지경인데 이런 수사관 같은 질문 공세에 상대방의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갈갈이 찢깁니다. 그 순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는 아주 얇은 칼날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뒷모습이 있고 말 못할 사정과 부끄러운 얼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굳이 밝혀내려들 때 상대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직감합니다. 여기서 인식적 침범, epistemic intrusion이라는 학술적 문구가 떠오르네요. 타인의 내밀한 영역을 강제로 점유하려 드는 행위가 얼마나 큰 폭력이 되는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고마운 기억은 금방 잊어도 수치스러운 기억은 죽을 때까지 보관하는 일종의 수치심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붕어 같은 기억력도 나를 망신 준 사람, 얼굴만큼은 코끼리처럼 기억해내죠. 한 번의 창피함은 10번의 친절보다 훨씬 오래 남는 법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후배가 명백한 실수를 했을 때 절대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그 방식이 상대를 망가뜨린다면 그건 교육도 배려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실수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챘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상대의 면전에 들이밀지 마세요. 상대가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편하지 않은 사람 곁에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논리는 이성을 설득하지만 편안함은 영혼을 머물게 하니까요. 한 번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옷차림이 늘 단정하고 꼿꼿하던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옷도 구겨져 있고 얼굴빛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지인이 눈치 없이 웃으며 묻더군요. 요즘 많이 힘든가 봐. 꼴이 왜 그래? 그 질문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후배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숨 쉴 틈이라는 거를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무안해하지 않게끔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가벼운 세상사로 대화의 방향을 쓱 돌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후배에게 조용히 따로 연락해 밥을 한 끼 샀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그는 그제야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집안에 큰 환자가 생겨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무너져 가던 중이었다고요.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날 모임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 주셔서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더군요. 사람은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죽고 또 살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관계의 진정한 기쁨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그 사려 깊은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숨기고 싶은 부분을 얼마나 쉽게 건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의 불화, 돈 문제, 건강 상태를 습관처럼 꺼내며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런 무례한 질문들을 받으며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섬세함에 걸맞은 방식으로 관계를 다뤄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착함을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개인적 공간인 personal space가 존재한다는 사소한 잡지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약 45cm에서 1.2 정도라는데 마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허락하지 않은 선을 넘는 건 무단 침입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다 너 잘되라고 묻는 거야 라며 사생활을 캐묻는 건 카카오톡 차단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창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는 결국 누가 더 똑똑하고 논리적인가를 겨루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를 겨루는 일종의 안락함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너진 자존감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가까우니까 물어봐도 된다는 생각, 친하니까 캐묻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걱정되니까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보면 선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거대한 틈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만나기가 껄끄러워지고 연락이 뜸해지며 결국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낙엽이 쌓이듯 고요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지죠.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이 상대를 살리는 생명수인지 아니면 숨막히게 하는 올감인지
그 사람의 눈빛이 먼저 말해줍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빛이 서늘하게 굳는 순간 그것은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비상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 됩니다. 에이,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물어본 건데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설입니다. 상대에게는 결코 그냥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침입이며 폭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캐묻지 않는 것, 때로는 모르는 척 관심을 거두어 주는 것,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가장 깊은 수준의 존중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신뢰라면 그 기둥을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갉아먹는 존벌레는 바로 험담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어떤 거창한 배신이나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단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싹트는 말의 독버섯 때문에 서서히 고사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입은 열리고 지갑은 닫힌다는 슬픈 농담이 있는데 사실 지갑보다 더 무서운 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는 혀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슴속 깊이 고인 외로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이 흐르며 쌓인 타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너무 견고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과 판단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화는 너무나 쉽게 남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립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네 자식이 이번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 누구는 돈이 많네 없네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손쉽게 대화의 온도를 높이는 땔감은 바로 남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험담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잠깐은 낄낄대며 재미를 주고 우리끼리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가짜 유대감을 선사하죠.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서 대화의 주인공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화살의 방향은 즉시 남아있는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마련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비결은 험담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용기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모르는 척 흘려보내는 침묵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품격을 지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죠. 사실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기 싫다는 두려움입니다. 다들 신나게 맞장구를 치는데 나 혼자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어색해 보일까봐 혹은 나만 도덕적인 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우리는 소중한 양심을 조금씩 떼어내어 대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그 자리는 반드시 당신의 허물도 언젠가 도마 위에 오를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누군가를 헐뜯으며 깔깔거린 사람은 내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당신을 헐뜯을 확률이 99.9%에 수렴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사회적 전염, social contagion of negativity 이라는 기제가 있어서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3배나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학술적 문구가 떠오르네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영장류는 털을 골라주며 유대를 쌓지만 인간은 대화의 60% 이상을 험담에 할애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
험담은 어쩌면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서글픈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능에 순응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험담의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분이 다른 회원에 대해 깎아내리는 말을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질 때 사람들은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그 어르신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순간 어르신은 잠깐 찻잔을 내려놓더니 아주 평온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다음 모임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날씨도 좋은데 야외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비난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의 물줄기를 돌렸을 뿐이죠. 잠깐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곧 사람들은 나들이 장소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고 독한 냄새를 풍기던 험담은 순식간에 휘발되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사람을 얻는 진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도 이 사람 앞에서는 안전하겠구나 하는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이 쌓여서 귀인이 모이는 것이지 입에 발린 칭찬이나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리에 있거든 귀를 씻고 입을 닫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고도의 생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결코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고 타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비밀을 지킨다는 건 마치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산골에서 인스타그램을 하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낼 때 비로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남의 집 비밀번호는 몰라도 누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지는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그러니 험담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첫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마법의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가장 세련된 방패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즉시 전환하십시오. 건강한 음식이나 손주, 자랑, 여행 이야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정 힘들다면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과한 웃음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조차 상대에게는 동조의 신호로 익힐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행동하면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바위처럼 보일 것입니다. 험담은 잠깐의 재미를 주지만 대화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반면 좋은 주제를 꺼내는 사람은 분위기를 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남의 흉을 보지 않는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돌과 같아서 던지기는 쉽지만 그 돌에 맞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해
침묵으로 배설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는 당신의 그 고요한 태도가 언젠가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남들이 다 떠들 때 혼자서 지켜낸 그 작은 침묵 속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니까요. 관계를 망치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 침묵과 절제라면 그 빈자리를 채워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은 바로 감사와 밝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는 좋은 관계가 화려한 말재주나 대단한 선물로 유지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관계를 결정짓는 건 입술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더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단 10분만 앉아 있어도 기가 다 빨려서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대자로 뻗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과는 1시간을 떠들어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기가 도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당연함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을 잡아주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이 내 수발을 드는 것도 당연하며, 친구가 내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의 감사세포는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라는데 제 인생의 행복도 누가 공짜로 떠다 주길 바라는 배달 서비스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보여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우리가 무사히 눈을 뜬 것조차 우주의 거대한 호의 덕분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지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작은 서운함은 물에 흘려보내라.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거꾸로 실천하며 삽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건 대리석에 정으로 쪼듯 깊게 새겨두고 평생을 곱씹으면서 누군가 베푼 따뜻한 배려는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파도 한 번에 씻어버리죠. 그러니 마음속 장부는 늘 적자로 가득하고 얼굴에는 불만 섞인 그늘이 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주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가 내게 가치 있다는 최고의 인정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호주관적 호혜성의 정서적 반로라는 학술적 문구를 인용해 볼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내가 준 긍정적 에너지가 상대의 자아를 고양시키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관계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려면 턱 근육이 마비라도 된 것처럼 하며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감사라는 단어를 입안에 넣고 굴리다가 소화시켜버리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성이라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하기보다 바쁜데 시간 내서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우울했던 마음이 싹 가시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사를 느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출되어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억제한다는 흥미로운 잡지식이 있는데 결국 감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인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절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밝음은 슬픈데도 억지로 광대처럼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단함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배설하지 않는 정서적 위생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잠은 안 오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세상 참 각박하다라며 곡소리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년의 대화가 아프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장례식 예행 연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듣는 사람도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줄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통을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건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상처를 훈장처럼 내보이며 위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몸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차 한잔할 수 있으니 참 행복하네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여유를 가졌죠. 이것이 바로 탈중심화된 자아의 이타적 발로로서의 밝음입니다.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평온함을 배려하는 고귀한 태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든 놈은 어르신은 동네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꼬마에게도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항상 환한 미소와 함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안전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분을 만나면 마치 따뜻한 봄볕 아래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훈훈한 향기가 남죠. 반면 늘 인상을 쓰며 주변의 잘못만 지적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어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외로운 섬이 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밝음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대신 날씨가 참 좋네 라고 내뱉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 긍정적인 파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블랙홀 같은 사람을 피하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햇살 같은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관계의 온도를 1도 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에 크게 감탄해주고 사소한 호의에도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내 아픔보다는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묻는 여유.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 주변에는 어느새 따뜻한 귀인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나를 보고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안에 당연함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감사와 밝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기운만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기술의 정점이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경청의 미학입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입을 잘 놀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앞에서 입을 열고 싶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마치 비 온 뒤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침묵이 금이라 여기던 사람들도 노년이 되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편지들을 누군가에게 읽어주고 싶어 하죠. 기억은 유독 옛날 일에서만 선명해지고 서운함은 홍수 뒤에 앙금처럼 가라앉질 않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제가 말하는 관심은 앞서 경계했던 호구조사형 오지랖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상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수사관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풍경을 함께 바라봐주는 동행자의 시선이죠. 사실 요즘 세상의 남의 이야기를 10분 이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건 에어컨 없는 한여름에 뜨거운 곰탕을 먹는 것만큼이나 고행에 가깝습니다. 다들 자기 말만 하느라 바빠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 때는 말이야 라며 가로채기 일쑤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입은 두 개고 귀는 하나인 게 창조주의 설계 미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학술적 문구는 대화적 상호성, Dialogic Reciprocity입니다. 상대의 발화가 나의 청취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그 울림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가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상호작용의 본질을 뜻하죠. 여러분, 귀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청각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지만 뇌가 선별적으로 차단할 뿐입니다. 이 말은 즉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뇌와 심장을 총동원해야 하는 고도의 에너지 소모 활동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게 해주는 사람에게 영혼의 문을 엽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듣다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눈동자를 굴리면 말하던 사람은 순식간에 자신이 길거리의 잡상인이 된 것 같은 초라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묻는 사람 앞에서는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딱 3문장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 3마디면 당신은 웬만한 정신과 전문의보다 더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료도 안 받고 사람을 얻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줄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가족인데 뻔하지, 수십 년 지기인데 안 봐도 비디오야. 하지만 사람은 평생 변하는 유기체입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에게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고뇌가 있고 내일의 설렘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여전히 궁금해하고 발견해주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화석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친구가 손주 자랑을 지겹게 늘어놓는다면 그것이 그 친구 인생의 가장 환한 햇빛임을 인정해 주세요. 그 햇빛을 함께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실 경청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귀인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청득심, 이탱더심이라는 옛 격언이 있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누가 더 똑똑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착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평생 지식을 전달해 왔지만 정작 제자들이 저를 찾아오는 건 제가 잘난 이론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그들의 서툰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편을 만드는 자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의 끝에서 있습니다. 체면을 지켜주는 침묵, 경계를 존중하는 모르는 척, 험담을 끊어내는 용기, 구체적인 감사,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 이 모든 것은 결국 상대방을 내 곁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핀잔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뻔한 질문 대신 따뜻한 침묵을 선물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는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세상은 참 차갑고 냉정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편안한 자리가 되어준다면 그 온기만으로도 남은 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귀인이 멀리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길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귀인이 되어준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귀인들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이 될 테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다정한 경청이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다시 세우는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처럼 머물길 바랍니다. 이제 대화의 불을 끄고 깊은 휴식의 바다로 침잠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숨소리가 조금씩 느려지고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창밖의 밤 공기 속으로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배려와 품격은 사실 거창한 숙제가 아니라 그저 내일 아침 마주할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눈길 하나에서 시작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섬이 됩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은 방문 바깥에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어둠이 방안을 부드럽게 감싸 듯 여러분이 쌓아온 선한 마음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애쓰셨습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또 나를 지켜내느라 수고한 당신의 영혼에 깊은 안식의 축복을 보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이 밤의 끝자락을 따라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이며 당신의 곁은 누군가에게 이미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평온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